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하여튼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예. 미국만 유독 금리를 이렇게 음, 올릴까? 다른 나라들은 뭐 금리를 내리거나 뭐 동결시키고 있는 게 그렇죠. 현실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호황 국면에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음, 미국 실업률은 지난 7월과 8월 3.9%를 기록하며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네. 이에 임금도 서서히 오르고 있죠. 또 미국 GDP 성장률은 올 2분기에 연율로 4%를 넘는 등 최고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경기가 호황 국면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죠. 사실 미국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로 시장의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부해왔습니다. 이렇게 풀린 유동성, 즉 시장에 풀린 돈들은 자칫 경제 호황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동시에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경제 정상화에 따라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연준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대로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예. 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을 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다. 좀 억누르는 면에서.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예, 정리를 예. 하면 좋을 것 인플레이션이 같고요.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기준금리가 2%를 넘었던 것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네. 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준금리가 물가 목표치 2%를 넘어섬으로써 비로소 통화정책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위기 후 10년 동안 진행된 비정상적인 완화적 통화정책, 즉 돈풀기 정책에서 음,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 즉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오던 저물가 상황, 다시 말해 물가 내림세가 반전되어 물가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음, 물가 목표치인 2%를 넘어선 기준금리 책정은 향후 본격화될 수 있는 물가 오름세를 제어하겠다는 연준의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하겠죠. 음, 이를 통해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뉴스 저희도 앞서 전했습니다. 올 연말에도 한 차례 할 거고 뭐 내년에도 세 차례 뭐 이렇게 네네.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책 금리를 결정하러 발표하는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은 향후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내년에도 최소한 세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사용해 오던 완화적이란 정책적 표현을 성명서에서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네.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완화적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해 왔는데요. 한데 이번에 그 표현을 성명서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이는 음, 분명 향후 금리를 올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하려는 연준의 신호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미국 경제 호황 국면이 지속되는 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 나라 안에는 이제 물가가 낮아진다, 물가가 좀 잡아진다라는 변화가 온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네. 주변국들,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경제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달러가. 예. 그러니까 달러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으로 돈들이 더 많이 쏠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이죠. 음, 돈이라는 건 금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외국에 들어와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철수하게 되면은 사실 신흥국의 위기가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죠. 돈들이 빠져나가니까. 네. 때문에 그 돈들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게 불가피한 겁니다. 네네. 우리가 그 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그 저기 고향으로 회귀하잖아요. 그때 대장이 맨 앞에 선두로 달리게 되면은 뒤따르던 새들도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가죠. 리더를 그렇죠. 따라가죠. 예, 예. 이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주변국들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따라 올리게 되면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차는 11년 만에 0.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죠. 예.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이후 1.5%에 머물고 있는데요. 양국의 금리 차는 11년 만에 최대치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음.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자니 한국의 경기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안 좋고 가계부채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부담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평론가님,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차이가 크면 네네. 미국으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네네. 때 정부에서는 요즘 남북 관계도 좋고 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네네.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뭐 2005년 8월부터 2년간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2년간이에요. 예. 현재는 7개월째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죠. 뭐 단기적으로는 정부에서 말하듯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통 추산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네네. 다만 한미 금리 역전이 1% 이상 벌어지면 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6년에서 5월에서 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0%로 확대되자 그 후 3개월간 증권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자그마치 8조 2천억 원에 달했고요. 코스피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8.8% 하락했습니다. 네. 사실 또 무엇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불안이 가속화되면 다른 신흥국이죠. 간접적 장기적으로 한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오랜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가계부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1,500조 빚입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빚을 내서 집을 산 분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금리가 오른다면 빚을 내 집을 산 분들뿐만 아니라 빚을 진 모든 경제주택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예. 없겠죠. 가계는 물론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평균 비율은 59% 수준입니다. 네.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94% 수준에 달했고요. 이는 51개국 가운데 8위입니다. 사실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율은 더욱 심각하죠.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10%를 넘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노르웨이에 이어 2위였습니다. 네. 부채 규모가 GDP의 65%를 넘거나 최근 3년간 평균 부채 증가율이 1%를 넘으면 이미 위험 영역에 들어섰다고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 기업 부채 규모도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급격하지만 않다면 부채 증가를 또 의외로 또 반대로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고려할 때 서서히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은 나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금리 인상 속도가 급격하지 않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기로는 급격할 것 같아요. 올 연말에도 한 차례 있다고 하고 내년에 또 세 차례. 근데 금리 올린다고 인상이 하고. 우리가 지난해 11월에 한 번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0.25%씩 올리는 거 갖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기 걸음 뛰듯이 올린다고 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올리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밝혀진 거는 경제에 그렇게 커다란 충격은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가 1년에 뭐 한 서너 차례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네네. 현재 상황에서 0.25%포인트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과연 한국 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는 사실 경제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분분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한 번 정도는 올려줘야지. 왜 그러냐면 한미 간 지금 금리 역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줄여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돌발 악재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일단 지난번 금통위에서도 굉장히 난상 토론이 벌어졌었잖아요. 뭐 반대하시는 분 금리를 올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한 비율로 그렇게 토론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 뭐 혹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제 입장보다는 하늘의 입장은 사실 이미 금리 인상의 신호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7월부터 인상 의견을 내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금융 안정을 고려하는 등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가 되겠죠. 경기 둔화 우려에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급격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저금리를 유지한 하는 탓으로 돌리잖아요. 네네. 따라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느니 마냥 금리 인상을 늦출 수만은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우리 성장률이 또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또 기준을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